이기라방 22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2차 매각일 해가지고요, 12월 8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에서 1억 1,5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대구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인 듯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보니까 전액 면적이요, 일단, 요거는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2분의 1, 저기 2분의 1 지분이니까, 전체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통상 이제 26평형으로 불려집니다. 26평형으로 불려지고, 이게 현재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요. 그 이후로 거래가 한 건도 안 이루어졌어. 이 지역에 계시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아마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놈은 거래가 안 되니까 말이죠. 중개 수수료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참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이제 지분이다 보니까 입찰 참여할 때 가격 조사하는 것이, 아마 이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요, 사장님 저 26평형 해가지고 아파트 한 얼마 합니까? 뭐 몰라, 거래가 안 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가격 시점도 2021년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인데 을 기준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억 6,5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감정에는 이걸 얼마로 평가했다더니 3억 3천만 원으로 평가했지 않겠느냐. 3억 3천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억 6,500만 원 나왔다더라. 이렇게 나와니까 근본에 어쨌든 1억 1,550만 원이 2차 매각기일 날. 그러니까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 말고요, 지분에 관심 있으시다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시는데요, 막 지르지 말아요. 지르면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있다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우리는 지분 경매에 접근하시면서 최악의 경우 뭐다,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분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다,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내가 최소한도 2년 후에나 나름대로 수익 실현이 되는데,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대가리가 터지든지 말든지 막 들어가서 막 입찰 당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아니야. 경매하고 무슨 웬수졌습니까? 봐가지고 왜 막 질러 봐가지고 지를 건, 이게 부동산은요, 경매 물건 중에서 보면 지를 건이 있어요. 지를 게 질러야 돼. MPL 같은 경우 자기네 막 낙찰 받기 위해서 확 찔러버립니다. 그건 괜찮아요. 확 찔러서 저거들은 낙찰 받고 저거들은 나중에 채권 상기하면 되거든. 간단해요. 그거는. 그 이외에는 그냥 막 일반 투자자 입장에는요, 그냥 막 찌른다면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대가리 깨집니다. 대가리. 대가리 팍 깨진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건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모 씨는 보니까 부동산 공유자래요. 공유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학력 없고, 항상 우리는 지분을 봤을 때 이게 요게 우리 편입니다. 요거는 이 건전한권 이 우리 편이더라. 그러고 나서 타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 2억 3,700만 원. 이거 우리는 항상 청구액도 보셔야 됩니다. 청구액 이걸 봐가지고 채무자 입장에서 에이 해서 만세벌로 뿌린다. 이게 퉁치는 물건이냐. 퉁친다는 것은 뭐든 경매 취하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런 거 떠나서도 점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청구 채권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다 해가지고 채무자 측에서 퉁치고 그냥 만세벌로 뿌린다.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다 할지라도 경매 취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구 채권액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청구액이 2억 3,700인데 여기 1차 감정가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봐서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경매 취하는 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여기 또 하나 더 뭐냐면 또 이게 건전한권이 내 편이다. 요게 왜 내 편이냐.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요 타지분권자 있잖아요. 타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이죠. 자기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장난 못 쳐요. 핵분열을 못 합니다. 뭐 가등기 설정 안에 뭐 그런 헛짓거리 못 한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만약에 지분을 내 낙찰 받으면요, 이때 건저당권은 건저당권 변경 등기도 변경 맞잖아요. 이 저당권은 최초 이 사람이 담보 잡을 적에는요, 이 부동산 소유자 지분권자 두 사람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죠. 두 사람 거를.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요 지분권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하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으니까 그때 저당권 변경됐게. 이때는 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낙찰 금액에서 일정 부분에 배당은 받겠지요. 그죠? 배당을 받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봐가지고요. 이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4,080만 원인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지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게 뭐냐. 저당권 변경 등기하면서 법원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당권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보니까 저희 그 카페 회원분이 고양지원, 어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관 내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지분 낙찰 가격이 한 1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소위 이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저당권자의 설정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금 납부를 하니까 법원에서 이걸 다 말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낙찰 받으신 분이 막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막 과음질 이러더라고. 왜 저한테 과음질 이러냐고. 과음질은 저기 담당 경매계에 가서 과음질러야지. 그래서 워 하면서 그러면 법원 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 해가지고 있습니다. 등기 얘기, 뭐 등기 설례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뭐다, 이 저당권, 이거 다 말소시킬 것이 아니고, 요거 저당권 변경 등기 해가지고 다시 저당권을, 회복시켜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저당권 말소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놨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해놔야 돼요. 법원에서, 다 말소시켜주네, 이게 뭘 모르면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이거 말소시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저당권 변경 등기가 다 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이 저당권자가 또 나의 편을 들어가서 저당권자가요, 이 타지분을, 그죠? 타지분에 대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타지분을 어떻게 본인이 저당권에 임의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죠? 임의경매 신청을 해준다더라. 그러면 그때 나는 뭡니까? 내가 타지분권자다. 그죠? 내가 타지분권자. 그럼 내가 타지분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임의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저요!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우선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해보는데 이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반드시 있다. 요거 있으면요 역경매 안 당해. 소위 장난 안 친다. 역경매 안 당해. 또 두 번째 뭐다. 이 사람이 날 도와줘 버려. 이 자리에는 저당권도 되지만요 가압류 이런 것도 됩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요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 경정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압류 그대로 일부 살려놔요. 다 안 죽인다니까. 근데 일부 법원에서는 다 죽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난 몰라, 내가.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모르면 그냥 몽 때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냥 넘어가요. 법원 경매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따라서 어떻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하면요, 저게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 사람한테 밥은 멍텅거리라니까. 하기서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머릿속에 뭐 뜬 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다 뭐 올바르게 법 집행하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을 한다. 이런 그 법원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세상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 원칙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보니까 요거를 하나 더, 잠깐만요. 물건이 많은데 말이지. 잠깐만요. 어떤 걸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소재 내놓고, 어정부 2021 타경인데, 1055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하는 49평형 아파트입니다. 49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12월 1일에가, 내일이네, 내일. 그죠? 3억 6,400만, 이거 70%, 30% 저감돼 버렸네. 여기에, 2분의 1 지분이, 여기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인데,
이분의 지분 면적이 19.66평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칭 49평형으로 분류돼요. 49평형으로 분류지는데, 이게 또 참 대단히 참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이후에 거래가 전무입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6월달 현재 보니까, 현재 9억 6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가 하나 형성됐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걸 보면은, 이게 보니까 2021년도 11월 달을 대비해가지고 5억 2천 같으면요, 전체로 따지면 10억 4천만 원을 감정이는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보고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5억 2천만 원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 4천에서 이제 9억 6천. 그러니까 이것도 1년 하고도 뭐 한 5, 6개월 전에 9억 6천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더 훅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침체기 국면에서는 입찰 가격 결정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입찰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돈 있으면 입찰 들어가세요. 내가 가진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 그럼 막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막 줍줍하시면 돼요. 하시가 2, 3년 깔고 앉았다 보면 지금 올라가겠지 뭐. 이게 법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막 고난이들 말이지. 전문가들이 뭐 텔레비에 나가고 막 이 설발 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돈 있으면 또 찔러 넣으면 되지. 한마디로 말뚝 박아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말뚝 박아놓고 한 2, 3년 기다리다 보면 지가 언젠간 올라가겠지. 예.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3억 6,400만 원이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더라.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면요. 여기도 보면, 딱 이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더라. 맨 위에 1순위로 요게 딱 있냐, 이걸 봐야 돼. 요거 좋아. 이거 좋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역경매 안당에 두 번째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임의경매 신청하면 내가 지분 낙찰받은 내가 저요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돼버려. 또 하나 더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는데 강제경매 신청이더라. 내가 강제경매, 그죠? 강제경매 가지고 청구액이 얼마다? 와, 딱 9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봐서, 요거 보니까 경매 취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녹록하고 하게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일단. 예. 그러면 경매 취하는 안 되고, 낙찰받고, 그 상태에서, 이거 해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돈 마서 봐야 된다니까.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지분, 이건 이제 실제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우리 카페 온 사람인데, 6분에 서초동에, 이게 아마 서초구 방배동인가요? 예, 설해마을, 예, 아파트인데 6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6분의 1 지분 한 1억 정도 선에서 우리 카페 회원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집에 오니까 막바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거 1억인데, 이날쯤 예를 들어가 뭐 입찰 보던 거 한 돈 1천만 원 냈다가는 나머지 잔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9천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이거 소유권 우리한테 넘기시오. 그럼 이쪽에서 보고, 아니, 그럼 나의 역할이 뭐냐, 이제 내가 이 물건 낙찰 받으려고 얼마나 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정의 어떤, 사례비는 지급을 해주겠다, 이거지. 사례비 얼마 받았는데, 그거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죠. 근데 그 돈 가지고 하여튼 봐가지고,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요. 자양동에서. 막 1차 먹고 2차 먹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를, 지분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은 몰라요, 봐가지고. 어떤 게, 한번 럭비공이라니까. 근데 단보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튀더라도 나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튀는 그걸 사전에 소위 수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6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는데 나머지 6분의 5 지분권자도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6분의 1 지분권자가 있거든요. 야, 요거 봐라. 이게 결국 네가 지분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지분 낙찰 받은 거 상대방한테 지분 판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상대방 타지분권자는 뭐다, 이게. 그 지분을 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냐, 이게. 그거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주소지 나와 있잖아, 주소지. 주소지, 등기부등본 이번에 두 건인가 낙찰, 확인해 봤답니다. 한 번은 보니까 강남구 어딥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끝나버렸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산다고 하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저 경상북도 봉화군에 저 산골짜기에 지분권자 한 사람 자연인처럼 살고 있어. 그 내용을 낙찰 받아가지고 그 사람 팔아먹어야지.
아, 이거 아나콩이다. 팔긴 뭘 팔아서 상대방에서 오히려 말이지, 예. 지분을 사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내 생각하고 이제 뻗나가 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분을 낙찰받아서 이게 경매 취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떤 뭐 능력이 재력이 있으니까 경매 취하를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타지분권자들의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 그 이름 밑에 주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봐요. 아우 700원 아까워. 그러면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예?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아유 좋은 동네 살고 또 작아네. 아닌데 뭐 예를 들어 강남 압구정동에 주소가 돼 있는데 보니까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근데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전세 산다 그러면 아이고 괜찮. 전세 금액이 20억 30억 해버렸는데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즉 타지분권자의 재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아마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건 같은 게 낙찰을 받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뭐 해가지고 그냥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본부서 돼가지고 말이지 대금 납부하면서 등기 뭐 오늘 저 11월 30일이잖아요. 11월 30일날에서 일단 낙찰자 앞으로 등기가 돼요. 낙찰자 앞으로 등기하면서 따닥 같은 날짜에 뭐 자기네들 앞으로 딱 소액 넘어가 버리더라고.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이분은 뭐 입찰보증은 1,000만 원, 1,000만 원 돌려받고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는 저는 금액을 알아요. 근데 그거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린다는 거. 그죠? 요런 거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경우 뭐 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이게 낙찰 플러스 알파다는 게 과연 플러스 알파였던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이 생기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람이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과연 이거 뭐 세금을 내려고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법원 경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난 세금 내고 싶어. 환장하겠어. 근데 내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뭐 어떤 근거에서 내 세금 내냐 이거지. 세금 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물건도 제법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지분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시간 한 5분 정도만 더 오발할게요. 이제 전세권 매각인데요. 전세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채 회사에다가 이제 맡기고 임차인은 그 금전을 차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때는 사채 회사는 임차인을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사채 회사하고 임차인하고 채권 상계 계약 채권 전문 양수도 계약 체결합니다. 채권 상계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발송을 해요. 임차인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런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에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때 덜렁해서 임차인한테 보증 주면 큰일 납니다. 임대인들, 집주인들은요. 그때 뭐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채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서있어 쌍방 3자 딱 대면한 상태에서 돈 놓고 정상 끝나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향차, 전세권 같은 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전세권인데,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전세권자가 금전등을 금전등을 차용이죠. 그죠? 차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다? 이게 등기부등본 보니까 전세권에서 전세권 건전한권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전세권 건전한권이 표시된다고. 전세권, 이게 보면 1번에서 전세권이다. 2번 보니까 전세권 건전한권. 3번 보니까 전세권 건전한권자가 임의 경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의 경매 신청한다면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등기부에 그 갑구상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 의한, 전세권을 매각 대송을 한다면요. 이 임의 경매, 그 주당권이니까. 임의 경매 요 내용 어디에? 을구상이 표시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전세권이 경매됐다. 그럼 전세권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 설정 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인데 보니까 경매가 되었다. 경매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가 1차 감정 가격도 어지간하면요.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이 말이야. 특히 전세 금액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임차인한테 막
월세 깎아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자를 준다면서요.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뭐, 어디가나 뭐, 전세 금액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1차 감정 가격도 이제 3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봐가지고 20% 저감되면 3팔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4천만 원인데 이게 2억 4천만 원 할 때 이때 봐 A라는 사람이 한 2억 한 7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럼 뭐다? 3억짜리를 2억 7천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A는 뭐 2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억 7천만 원 법원 대금 납부해야 돼요. 대금 납부를 해야지만 전세권 뭐 저당권자 자기 채권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서 어떡한데 A는 뭐다? 전세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라면요. 갑의 전세권을 A가 양도를 받는 겁니다. 즉 뭐다? A는 자기 2억 7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3억짜리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야 이거 2억 7천원 낙찰 받아가 3억짜리 가져오게 되면 야 이거 3천만 원 벌어버렸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세권. 근데 전세권 매각되는 것도 매각대 성물이 이게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게 간혹가다 그것도 막 질러버리더라고. 왜 그래 질러봐가지고, 막 질러버린다니까. 웃겨요. 어떤 분들은요, 실제 1인분 있어요. 전세권 설정 금액이 3억인데, 이 3억짜리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걸 얼마 3억에 들어가 낙찰받았더라고. 환장해버려. 이거, 아니, 3억짜리 전세권을 3억에 낙찰받으면요, 이거 어쩔 낀데 봐가지고, 하기서 전세권 양도받게 되면요, 이때는 뭐, 우리가 일반 부동산 취득했을 적에 소득세가, 취득세 있잖아요, 그죠? 취득세 내는데, 이건 같은 등록세만 내요, 봐가지고. 그 0.2% 전세 금액에 0.2%에서 세금은 그리 크진 않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미치는 장사잖아요. 전세 금액이 3억인데, 내가 3억이 낙찰받았어. 근데 보니까, 우와, 시절이 좋아가 전세가 4억이 돼버렸네? 등기부상이 3억입니다. 근데 이 3억은 낙찰받은 사람이 집주인한테, 우와, 4억이 됐으니 나한테 좀, 얼마 좀 줘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이거 안 줍니다. 이게 막 질러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봐가지고, 물론 그래요. 막 지르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로 초절정 경매 고수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리바리한 것 같아, 어리바리.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지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야 된다니까, 보시고 안정이 주름 쉽게 막 그냥 채널 밑에 영상물에다 말이지, 그냥, 안티레가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글다 막 댓글 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년에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은 말이지 700억, 800억, 900억, 1000억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1년에. 그만큼 어리바리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매하니까 뭐 다, 뭐 똘똘한 줄 압니까? 아이고,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그럼요,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전세권 같은 경우 첫 번째 봐가지고요. 전세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세 시세를 파악한다. 이게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전세권을 A가 이때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근데 A가 요 전세권에다 B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담보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저당권,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전세권 자체를 임의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뭐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당권자가 요때 전세권이 A의 전세권이 이제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만료되는데 그럼 B는 뭐다? 요 만료 전에 이렇게 경매 신청해야 돼요. 만료 전에 경매 신청하니까 이거 내가 C라는 사람 들어가서 이걸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세 금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낙찰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 하도 사람들 질러버리니까 한 2억 9천 정도 낙찰 받았다 치자,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전세 시세를 파악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왜 파악하시냐, 이거지. 자, 전세 기간 중이라면요. 만약에 집주인이 소유자 갑이라면요.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세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전세권자한테 전세 금액에 대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세 계약 기간 중이니까. 물론 이제 C라는 사람은 뭐 A의 전세권 지위를 양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양도를 받아도 이 사람은 당신은 뭐 A의 전세권 만료가 였대잖아. 근데 이때 낙찰 받았잖아요. 요만큼 남았잖아. 그죠? 반환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전세 시세를 왜 파악하느냐니까 봐가지고, C가 전세 시세 딱 파악해보니까, 우와, 3억 3천만 원네? 요 정도면? 이 물건이 없네? 그럼 봐가지고 C는 뭡니까? 갑한테 가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전세 기간 중이지만은, 내 중개업소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전세 시세가 3억 3천 한대요. 우리, 새로운 전세권자, 구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3천만 원 먹고,
나 2억 9천이다. 나 3억 줘봐봐. 이랬을 적에 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당장 자기 주머니에 돈 3천만 원이 들어온다 하면은 전세 기간 중이야. 아직 남아있어. 이렇게 깝깝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봐가지고. 그래요? 그럽시다. 그런데 거꾸로 돼가 말이죠. 전세권 3억 원인데 말이지. 현재 시세 조사해보니까 말이죠. 2억 한 5천만 원. 요즘 같은 경우, 그래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인데 이 양반이 2억 9천만 원 써버렸네. 세상에 그러나 말이지. 집주인한테가 저기요. 집주인 말로 하면 이 사람아, 이 전세기간 만료기간이 어떠잖아. 이때까지 기다려. 근데 보니까 전세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우와, 2억 5천만 원. 이걸 대비가 또 두 번째 뭘 확인하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뭘 또 확인해. 이게 전세금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전세금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세금이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시인은 뭡니까? 시인은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3억 갔던 것이 2억 5천 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새로운 전세권 임차인 놓으면 2억 5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자기 갑은 자기 주머니에서 5천만 원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주머니 돈이 5천만 원이 없어. 그건 돈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못 줬을 때 C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게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으니까 이 물건이 또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더라. 예.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더라. 그럼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임의경매 신청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거 C는 뭐다? 이게 전입신고를 했니? 안 했니? 그래서 우리가요. 전세권 강의할 적에 뭐 전입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임의경매 해도 뭐 괜찮고. 근데 전입신고 안 했어? 그럼 강제경매 신청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게 아시면 안 된다니까. 전체적으로 쫙 내가 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의경매 신청하느냐 아니면 강제경매 신청하느냐.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면요. 시인은 뭐다. 갑을 상대로 해서 전세권 받는 청구 소송 얘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했니 안 했니 요거까지 파악을 하고 또 예를 들어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마다 전세권의 순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끽 해가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신청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전세권에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건전한권 있다. 건전한권 뒤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내가 전세권을 양도로 받았어. 근데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결과는 전부를 경매로 붙이잖아.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했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면 저당권이 1등이고 전세권이 2등이 돼버린다고. 근데 저당권자가 싹 해가 자기 채권 다 가져가 버린다면요. 자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3억짜리 전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결과 저당권 죽어. 그럼 전세권 너도 죽어. 따라서 이 사람 3억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 싹 다 받아가는 바람에 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갔다. 이거 완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는데 1억밖에 배당 못 받아갔다 했을 때 이 사람은 2억 9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1억밖에 회수 못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봐가지고 얼마가 손해도 마이너스 1억 9천만 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온다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사람들 막 질러버렸더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전세권에서 막 질르신 분들이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설레발 푸는 걸요. 참 찬히 들어보셔야 되면 이게 그렇게 함부로 막 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나아가서 전세 시세도 파악해야 되고 왜 경매는 항상 뭐다 전세권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는 빨리 어떻게 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시세가 올라가면 좋다 이거. 근데 떨어졌을 경우는 어떡하나? 떨어졌을 경우는 이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안 줄 것 대비해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하다 보니까 전세금 순위를 파악하다. 왜? 전세금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게 후순위 같으면 완전히 꽝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전세권 이 매각되었을 적에는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요거 일단은 마음 놓고 들어가자. 왜? 최선순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오.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내가 나중에 경매 집어넣었다. 그 뒤에 어떤 막 권리가 있다고 존재더라도 이 전세권 어떻게 1순위에서 배당 싹 다 받아가 버린단 말이죠. 배당 다 받아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건처럼 전세권 후순위다 하게 되면요. 배당 못 받고 말하자면 꽝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전세권도 제가요 나중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그겁니다. 봐가지고요. 이제 매각 대상물인데 이거 경매 정보지를 경매 물건 하나 잠깐 요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2020 타경에
2624 해가지고요. 보면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제가 어렸을 때 전포동 살았습니다. 저 전포국민학교 다니다 서울로 이사 왔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죠.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매각 대상물 딱 나와 있잖아요. 매각 대상물 보시니까 전세권 매각입니다. 소유권 매각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매 물건을 보면 소유권 매각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세권 매각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하니까 이게 전세권 설정 금액이 8천만 원이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8천만 원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니까요. 이게 뭐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8천만 원인데 7,200만 원에 7,200만 9천 원 써시고 대금 납부 안 하고 6,350만 원 써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해버리고 나머지 5,910만 원 써가지고 대금 이제 납부해 버리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겁니다. 8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5,910만 원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5,910만 원 주고 8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자기가 양도, 자기 앞으로 있는 전세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또 위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조사를 잘못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가지고 두 건에 대해가지고 전세 입찰 보증금액 이제 몰수당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얼구 나와 있잖아요. 얼구 해가지고요. 얼구 잠깐만요. 얼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얼구상에 보면요. 전세권 설정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이니까 법원에서 일체감정가 통상 이렇게 8천만 원 해요. 전세권자 김모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밑에 나와 있죠. 7번 전세권 건전한권이 채권 최고액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요 저당권자한테 요걸 이제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이제 융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전한권자 주식에서 하나로론 대부 해상했네. 그죠? 이 상태에서 전세권 변경하니까 전세권 설정 기간이 2018년 4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얼구잖아요. 얼구. 그죠? 얼구상에 보니까 임의경매가 됐다. 언제 2020년 4월 1일이잖아요. 그죠? 요건 뭐는 존속기간 중이죠. 존속기간 중에만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존속기간 끝났어요. 끝난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경매 신청 못합니다.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을 적에 자기는 단지 어떻게 순위에 의해서 배당만 받을 따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봐가지고 보니까 2018년 4월 2일에서 2021년 10월 1일이잖아요. 그게 2020년 4월 1일이니까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 경매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게 2021년 10월 1일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2021년 10월 1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2021년 10월 1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뭐 2021년 10월 21일 돼 있는데 여기 대금 납부한 것이 2021년 9월 29일이니까 거의 뭐 그 이후에 뭐 얼마 안 있어가 한 달 내에 있다가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5,910만 원 내놓고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해서 양도를 받고, 그죠? 받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 시세를 파악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 뭐 보니까 전세권 설정 순위를 확인해 보고. 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세권 안 주면 확 경매 집어넣어 버리려고. 이거 보니까 1순위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 괜찮은데 전세권 설정금액 8천만 원인데 요즘 같은 경우 전세 금액이 말이지 매매 금액하고 역전돼 버려가지고 현재 전세 뭐 예를 들어 전세 시세가 뭐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떨어져 버린다면 이게 낭패란 낭패. 그래서 낭패보다 낭패로 본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일단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매각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이 내년입니다. 다음 달이네. 12월 달. 12월 5일 날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 있잖아요. 그죠? 요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이것도 보면 말씀드릴 게 많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관련해가지고요. 뭐 얘기 보면 무슨 민사집행법 84조, 이게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잘 몰라요. 왜 너희 모르냐, 이거. 아니, 몰라도 된다니까요. 몰라도 되니까 이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또 꼭 필요한 거는 몇 가지만 꼭지 따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12월 5일은 말이죠.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해서요.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춥다고 그럽니다. 곧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